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퇴직급여 나갈 건데 13-2쪽 펴주시고요. 일단은 1-1에 보면 1.1에 보면 종업원급여와 퇴직급여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종업원이라고 하는 거는 직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임직원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임원 플러스 직원이에요. 그리고 퇴직급여. 얘는 자, 회사를 다녀본 경험이 있다면 뭐 대략 뭔진 아시겠지만 1년치 일하면 그만큼 퇴직급여가 얼마씩 쌓이죠. 그죠?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얘는 퇴직급여가 발생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근로를 제공받는 시점입니다. 근데 지급은 언제예요? 퇴직 후에 하는 거예요. 자, 얘는 발생이 되는 것은 근로 제공 시점. 근데 지급하는 것은 퇴직 이후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면 우리 발생주에 따라서 언제 회계 처리해야겠어요? 자, 발생 시점에 차변의 비용, 대변의 부채 이렇게 회계 처리해 줘야겠죠. 그랬다가 그 부채는 지급 시점에 현금과 상기돼서 없어져야 되는 거지. 자, 아래쪽에 밑줄 좀 치겠습니다. 종업원 급여에는 일반적으로 급여, 상여, 재수당, 퇴직급여 등이 포함되는데 포함까지 밑줄 치시고요. 자, 기준선은 종업원 급여를 단기 종업원 급여, 퇴직급여,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해고급여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뭐 단기 종업원 급여와 해고급여는 그냥 차변의 비용, 대변의 현금 또는 부채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단기 종업원 급여 이게 월급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월급 줄 때 매달 말해 주진 않으니까 보통 이제 그 다음 달에 25일 정도 해주죠. 5일이나 25일에 주는데 그럼 해당 월의 말이 되면 차변의 급여 비용, 대변의 부채 계상했다가 다음 달 5일이나 25일 결제일 되면 그 부채를 현금 주고 결제하는 그런 형식의 회계 처리가 나올 것이고 퇴직급여 회계 처리는 앞으로 배울 거고 자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회계 처리는 퇴직급여랑 동일합니다. 필기를 좀 할게요. 퇴직급여는 앞으로 배울 거니까 생략하고 요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는 하나를 빼고는 퇴직급여와 회계 처리가 동일해요. 퇴직급여와 회계 처리 동일.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배우시면 알겠지만 퇴직급여를 배우고 나서 다시 보세요. 요거 한 줄만 보시면 됩니다. 재측정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처리해요.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 화면에 제 얼굴 나와요? 제가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나와요? 그렇구나. 네. 자, 계속 나갈게요.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라고 1.2에 있는데 자, 그림을 보세요. 퇴직급여라는 거는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건데 근데 중간에 회사가 망할 위험이 있죠. 회사가 망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와서 회사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때 채권자들이 회사 재산을 모두 다 가져가게 되면 이 퇴직급여를 받아가야 될 종업원은 근로를 이미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가지 못하게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에서 노동법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놨냐면 자, 노동법에서 회사는 퇴직급여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외부 운용기관에 출연해서 적립해놔라. 그리고 얘는 건들지 말아라. 종업원이 퇴직할 때까지. 이런 강제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업원이 퇴직하게 되면 요 사회기금 운영사에서 종업원에게 퇴직급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도 증권사 영업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모 증권사에서 이런 퇴직급여 상품 영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의 영업을 하냐면 대기업들 들어가가지고 아니면은 중소기업들 들어가가지고 우리 상품 가입해서 우리 회사에 퇴직급여를 납입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요 운용기관 입장이죠.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그 모든 종업원들 대기업 임직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사람에 대한 퇴직급여 적립액을
이 회사에게 맡기니까. 그러니까 영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자, 뭐 그렇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있는데 여기 전부 다 밑줄이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사회기금 운용사의 퇴직금 소유액을 기금으로 출연하고 사회기금 운용사는 출연받은 기금을 운용해서 투자 수익을 실현하고 기금 전체를 관리한다. 그리고 회사의 퇴직자가 발생하면 이게 중요하죠. 사회기금 운용사가 퇴직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퇴직급여제도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한다라고 돼 있죠. 자, 확정기여제도는 기여금이 확정된 거예요. 컨트리뷰션. 요게 공헌이다, 기헌이다. 기여 또는 공헌이라는 뜻이죠. 회사가 해당 운용기관에 퇴직금을 불입 또는 기여하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확정기여제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 확정기여제도는 회사 입장에서 기여하고 나면 의무가 종료되는 겁니다. 단기 종업원 급여와 회계 처리가 동일해요. 차변의 비용, 대변의 부채, 혹은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확정급여제도는 자, 급여, 종업원이 가져가는 베니핏이죠. 그래서 얘를 영어로 베니핏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기여제도는 앞글자 따서 DC형이라고도 하고요. 확정급여제도는 앞글자 따서 DB형이라고도 합니다. 아래쪽에 표에다가 정리를 좀 할 건데 확정기여제도는 DC형 필기하시고 확정급여제도는 DB형 이렇게 필기를 좀 하고 나갑시다. 자, 확정기여제도의 특징을 보세요. 전부 다 밑줄입니다. 기업의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하는 거죠. 기업은 출연하고 나면 의무가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립자산이 운용돼서 요거를 사회적립자산이라고 합니다. 요 사회기금 운용사가 운용하고 있는 자산을 회사 외에 적립했다라는 의미에서 사회적립자산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사회적립자산의 운용 실적에 따라서 종업원이 가져갈 수 있는 최종적인 퇴직급여 금액이 변동되겠죠. 그래서 2번 밑줄 치겠습니다.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 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따라 결정되므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마지막 문장. 보험 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은 종업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 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은 종업원이 부담하게 돼요. 자,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기업과 종업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기업이 사회적립자산에 출연하는 얘기만 했었는데 갑자기 종업원이 나와요. 이런 용어가 왜 나오냐면, 자, 그 사회적립자산에 기업이 납부하는 거, 출연하는 거 외에 종업원 개인이 추가적으로 더 불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추가적으로 불입했다가 내가 나중에 받겠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업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이 종업원이 불입하는 경우는 시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우리는 회계처리를 하는 거니까 기업이 불입하는 경우에 회계처리만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보험 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은 종업원이 부담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13-3쪽 맨 아래 주석 보시면 주석 1, 2, 3 있죠. 주석 1, 3이 보험 수리적 위험을 말하는데, 자, 보험 수리적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종업원이 근로를 하면서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기업에게 발생하는 거죠. 종업원에게는 퇴직급여를 수령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퇴직급여로 최종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혹은 종업원 입장에서 퇴직급여로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최소금액을 노동법에서 이렇게 노동법인가? 제가 법률 명칭은 잘 몰라가지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거는 근로기준법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자, 얘는 퇴사 직전 최종 1년간 급여에다가 적을 필요 없습니다. 문제에서 가정으로 줘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같은 거는 퇴사 직전 최종 1년간 급여에다가 10% 곱하고 그러니까 퇴사 직전 최종 1년 급여의 10분의 1이죠. 10분의 1 곱하기 근속연수만큼은 최선 퇴직급여로 지급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얘가 변동할 위험은 뭐로 인해서 변동하죠? 최종 1년 급여가 변동할 위험이 존재하고 근속연수가 변동할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 수리적 위험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변동해서 퇴직급여 지급액이 변동될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로기간 혹은 최종급여,
최종급여는 어떻게 결정되느냐면 현재 급여에서 급여 상승률을 반영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여 상승률이나 근로기간 등이 변경돼서 최종적인 퇴직급여 지급액이 변동될 위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험수리적 위험이라고 하고요. 여기 비춰주세요, 화면. 그리고 아래쪽에 촬영자님 잠깐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예,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강의 들으면서 여기 잘 비춰주셔야 돼요. 자, 반고로 3번에 반고로 1번에 보시면 13-3 쪽에 아래쪽에 주석 반고로 1과 3 보시면 이제 보험 수리적 위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거 설명 들었고 밑줄 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건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반고로 2번 보시면 기여금을 재원으로 투자한 자산이 기대급여액을 지급하는데 충분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라고 돼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여기 있는 투자 위험이죠. 이 투자 위험은 뭐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사회적립자산 운용기관의 운용 실적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죠. 운용 실적이 좋거나 안 좋거나 이렇게 변동될 위험, 그런 거를 이제 투자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확정 기여제도 회계처리, 왼쪽에다가 살짝, 왼쪽 또는 오른쪽에 살짝 필기를 좀 해놓고 갑시다. 얘는 차변의 비용, 대변의 부채요. 그리고 확정급여제도 회계처리는 조금 복잡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기여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여기서 지급 의무라는 것은, 기여 의무라는 것은 사회 적립자산에 기여할 의무를 말하는 거죠. 그 기여금액 지급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차변의 비용, 대변의 부채 또는 현금, 이렇게 회계처리하고 끝나는 것인데, 확정급여제도는 회계처리가 복잡해서 회계처리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 배우도록 하고요. 특징만 좀 먼저 볼게요. 자,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현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최종 퇴직 급여가 얼마로 예상이 된다면 그 금액을 약속대로 지급하는 것이 기업의 의무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보험 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을 누가 부담하죠? 기업이 부담하겠죠. 자, 보험 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은 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일단은 한번 밑줄 치고 한 번 더 밑줄. 왜 그러냐면, 자, 투자 위험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사회적립자산 운용기관이 투자를 잘했어요. 그러면 예치된 사회적립자산 금액이 많을 거니까 종업원에게 약속된 금액을 주기 위해서 기업이 추가로 불입해야 될 금액은 적어지겠죠. 혹은 없을 수도 있죠. 보험 수리적 위험은 종업원이 중간에 퇴직하거나 그래서 근로 연수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급여 인상률이 변경돼서 최종 퇴직급여 지급액이 변동될 위험을 말하는 것인데, 자, 최종 퇴직급여 지급액이 변동하면 그게 증가하면 그만큼 기업이 더 불입해야 되고 더 납부해야 되고, 그리고 줄어들면 덜 납부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 수리적 위험도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DC형의 경우, 확정기여제도의 경우에는 보험 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을 종업원이 부담하고, 그리고 확정급여제도의 경우에는 보험 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을 기업이 부담한다. 이런 거를 좀 꼭 알고 가주시고요. 죄송한데 제가 이게 성격 문제인데 위에는 노란색을 한꺼번에 다 쳤는데 아래쪽은 잘라서 쳐가지고 여기도 밑줄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와서 여기는 이제 문단 내용들이 전부 다 중요합니다. 여기 두 번째 줄, 여기 확정기여제도는 에서부터 있죠. 거기서부터 페이지 마지막까지 전부 다 밑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기업이 이미 출연할 금액이 확정되는 구조, 기업이 출연할 금액이 확정되는 구조. 자, 여기 밑줄. 이 출연할 금액이 뭐예요? 이게 컨트리뷰션이죠. 여기 확정되는 구조인 반면에 확정급여제도는 종업원이 수령할 퇴직급여가 확정되는 구조.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전체 다 밑줄인데 여기는 한 번 더 중복 밑줄입니다. 자, 때 종업원이 수령할 퇴직급여. 이건 또 뭐죠? 베니핏을 말하는 거죠. 종업원 입장에서 받아갈 효익.
자, 따라서 확정 기여제도 하에서는 종업원이 수령할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는 반면 확정 급여제도 하에서는 기업이 출연할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그런 말 나왔죠. 앞에서 설명드렸죠. 아래도 중요합니다. 확정 기여제도에서 기업의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차변의 비용, 대변의 부채 이렇게 나오고 끝났던 것인데 계속 읽어보면 따라서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 제도나 보험회사 등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따라 결정되죠. 그 결과 종업원이 보험 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데 자 반면에 확정급여 제도는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운용실적 등에 따라서 기업의 부담이 변경된다. 이런 좋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표에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복습하실 때 자 읽어보시고 13-4쪽 가시죠. 확정 기여제도의 회계처리요. 자, 세 번째 줄부터 윗줄입니다. 기여금의 전부나 일부의 납부기일이 종업원이 관련 근무 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인되지 않는 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되게 복잡하죠. 자, 여기 밑줄 치고 해석을 좀 달아볼게요. 자,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이게 뭐예요? 12개월 이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죠. 12개월 이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그러면 문장을 좀 바꿔서 읽어볼게요. 기업의 전부나 일부의 기여금의 전부나 일부의 납부기일이 종업원이 관련 근무 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 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후에 결제가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결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굉장히 일반적이고 별다를 게 없는 말인데 말이 복잡하게 써있죠. 그래서 밑줄 치고 설명을 추가로 드려봤고요. 그 아래 5줄 또 밑줄입니다. 확정 기여제도 하에서는 일정 기간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할 때 기업은 그 근무 용역과 교환해서 확정 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이 기여금에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부채로 인식한다. 반면에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 말 이전에 제공한 근무 용역에 대해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 성급비용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대변의 현금, 차변의 퇴직급여 비용인데 자, 이렇게 지급하고 난 거보다 더 많은 기여금을 지급해야 된다. 현금 지급한 것보다 더 많은 기여금을 지급해야 되면 그러면 추가적인 기여금을 대변의 미지급 비용, 차변의 퇴직급여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회계처리만 밑줄 칠게요. 확정 기여제도 회계처리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요. 그런데 세 번째 케이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변의 성급 비용을 인식하고 대변의 퇴직급여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뭐 별다를 거 없는 회계처리인데 뭐 여기 너무 다양한 케이스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근데 이 두 번째 케이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회계처리가 확정기여제도는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나와요. 자, 두 줄 또 밑줄입니다.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이 종업원의 근무 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 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12개월 이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사용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라고 나와 있죠. 주석 4번 가보세요. 자, 이때 할인율은 확정급여 제도의 확정급여 채무를 계산할 때 적용할 할인율과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1번 봅시다. 갑회사는 X년에 도입한 확정 기여제도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 용역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갑회사가 X년도에 종업원 근무 용역과 교환해서 확정 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10만 원이며 갑회사는 X년 중에 7만 5천 원의 기여금을 납부했다. 그럼 회계처리 어떻게 돼요? 현금 7만 5천 원 지급하고 추가적인 2만 5천 원 얘는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차변에 퇴직급여 10만 원 넣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까지 보시면 두 개 합치면 그런 회계처리 되는 거죠. 대변에 현금 7만 5천 원 그리고 미지급 비용 2만 5천 원 그리고 차변엔 퇴직급여 10만 원 이런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별다를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확정급여제도 얘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 문단 전부 다 밑줄이에요. 자, 전부 다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은 사회 적립자산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기업이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이 어려워지면 얘를
빼다가 쓸 거잖아요. 애초에 사회에 적립하라는 목적 자체가 기업이 망했을 때 종업원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분에 대한 퇴직급여만큼은 보전을 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 사회 적립 자산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운용할 권한도 없어요. 운용할 권한은 사회 적립 자산이 가지거나 아니면 종업원이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 적립 자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은 요거예요. 확정급여 제도에서는 사회 적립 자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어요. 전체 밑줄인데 여기는 중복 밑줄인 겁니다. 다른 색으로 강조 표시. 자, 미래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는 사회기금에서 우선 지급되므로 사회 적립 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퇴직급여 채무만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표시가 됩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자, 기업 입장에선 종업원에게 지급할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고 얘가 부채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기업 외부의 사회적립자산 운용기관에 예치가 돼 있겠죠. 그리고 그 사회적립자산 운용기관에서 종업원에게 지급을 직접 해줄 거니까 그게 모자라지 않는다면 기업 입장에서 부채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부채로 예상할 금액은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총액에서 사회적립자산 운용기관에 예치된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 얘를 차감한 순액이죠.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미래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는 사회기금에서 우선 지급되므로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퇴직급여 채무만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표시된다. 여기는 또 밑줄이에요. 즉 기업은 재무상태표의 총액으로 자산과 부채를 각각 표시하지 않고 순액으로 퇴직급여 관련 부채, 이거를 순확정급여 부채라고 합니다. 얘를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 기업이 부담하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기업의 의무, 그러니까 종업원에게 지급할 확정급여 채무가 1,000원이고 사회적립자산 공정가치가 950원이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 1,000원과 자산 950원을 따로따로 계상하는 게 아니라 순부채로 50원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적립자산이라는 것은 확정급여 채무의 차감 계정이에요. 아시겠죠? 사회적립자산은 확정급여 채무의 차감 계정입니다. 감가상각 누계기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이듯이 사회적립자산은 확정급여 채무의 차감 계정이에요. 자, 아래쪽으로 갑시다. 두 번째 줄부터 밑줄이요. 확정급여 채무는 종업원이 단기와 과거 기간의 근무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데 필요한 예상 미지급 금액의 현재 가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확정급여 부채는 확정급여 채무에서 사회적립자산을 차감한 후의 순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식을 보시면 확정급여 채무 빼기 사회적립자산이 순확정급여 부채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 확정급여 채무가 뭐예요?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될 총액을 말하는 거죠.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총액. 사회적립자산요. 그 중에서 외부 운용기관에 예치된 금액의 공정가치. 그러면 순확정급여 부채는 그냥 순액이라는 의미죠.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 거지.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죠. 필기 안 해도 돼요. 괜찮아. 자, 다음 페이지 가시고. 자, 사회적립자산이 확정급여 채무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반대로 순확정급여 자산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데 다만 순확정급여 자산은 자산인식 상한까지만 인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방과로 1번 보시죠. 확정급여 채무, 단기근무 원가 및 이자 비용의 인식이라고 돼 있어요. 제목의 밑줄, 그리고 위에 세 줄 밑줄입니다. 확정급여 제도를 처음 도입할 경우 종업원이 단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 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급여에 대한 기업의 궁극적인 원가를 보험수리적 기법, 요거를 예측 단위 적립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는 예제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를 사용해서 신뢰성 있게 추정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밑줄 치는 부분은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혹은 시험 문제 출제되는 기준서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은 꼭 읽고 가주세요. 자, 2번으로 바로 가보시죠.
기업은 종업원이 퇴직한 시점에 일시불 급여를 지급하며 일시불 급여는 종업원의 퇴직 전 최종 연간임금 1%의 근무 연수를 곱해서 산정된다. 뭐 가정이 1%라고 하면 그거에 충실하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종업원의 연간임금은 1차 연도에 10,000원이며 향후 매년 7%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럼 급여 상승률이 7%죠. 또 연간 할인율은 10%고 그리고 RP에서 보험 수리적 과정에 변화가 없다고 할 때 5차 연도 말에 종업원이 퇴직한다라고 하면 확정급여 채무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거를 보여주겠는데 보세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 편의상 이 사례에서는 종업원이 당초 예상보다 일찍 또는 늦게 퇴직할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조정은 없다고 가정한다. 이게 뭐예요? 보험 수리적 과정이 필요 없다라고 가정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험 수리적 과정 같은 건 필요 없고 단순한 모형이고, 자, 그럼 이 경우에 기업이 5차 연도 말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총액은 얼마죠? 이렇게 계산되죠. 현재 급여 10,000원에다가 급여 상승률 1.07에 4승을 곱한 거. 왜 그래요? 자, 지금 연봉제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칠판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촬영해 주신 분. 자, X1년 말, X2년 말, X3년 말, X4년 말, X5년 말 이렇게 했으면 첫 번째 연도 급여 10,000원은 X1년 말에 지급하죠. 그럼 얘는 한 기간, 두 기간, 한 기간, 두 기간, 세 기간, 네 기간 넘어가면 자, 여기 와서는 얼마가 돼요? 10,000원 곱하기 1.07을 4승이 되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연도 급여 10,000원은 요때 지급하죠. 그치? 요때 지급하는데 자, 10,000원 지급해요? 아니지. 7% 상승했을 테니까 10,000원 곱하기 1.07에 1승만큼 지급하겠죠. 자, 얘는 한 기간, 두 기간, 세 기간 올 건데 자, 그럼 여기 와서 또 가치가 얼마가 되죠? 여기 와서 가치가 똑같지. 10,000원 곱하기 1.07에 4승 되는 거죠. 그죠? 요때 지급하는 거는 10,000원 곱하기 1.07에 2승이 있고 걔는 두 기간 더 오면 10,000원 곱하기 1.07에 4승 똑같이 나오고 요때 지급하는 것도 여기 오면 10,000원 곱하기 1.07에 4승 되겠고 그죠? X5년 말에 지급하는 거는 또 10,000원 곱하기 1.07에 4승이겠죠. 그럼 얘를 전부 다 합해보면 X5년 말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의 총액은 10,000원 곱하기 1.07에 4승이죠. 퇴직급여 총액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요 10,000원이 급여죠. 최종 연간 임금의 미래가치 총액은 10,000원 곱하기 1.07에 4승이 되는 거지. 자, 그때 얘를 10,000원 대신 1%를 지급하기로 한 거잖아요. 최종 연간 임금의 1%. 그러면 여기다가 각각 1%, 여기다가 1%, 여기다 1%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죠. 다 전부 다. 그죠? 그러면 얘를 좀 변경해 볼게요. 10,000원 곱하기 1%는 100원이죠. 자, 그럼 얘를 변경하면 이게 100원으로 변경되는 거지. 여기도 100원으로 변경이 되죠. 이 100원의 의미가 뭐예요? X 1년 말에 연봉이 10,000원이죠. 그러면 10,000원어치 근무 용역을 제공한 결과로 발생하는 퇴직급여에 대한 종업원이 받아갈 권리, 그게 100원이다 라는 거죠. 이 100원의 미래가치는 100원 곱하기 1.07을 4승이고 그죠? 자, 그럼 보시면 얘네 다 더하면 얼마죠? 거기 나오지. 자, 화면 비춰주세요 이제. 자, 10,000원 곱하기 1.07을 4승이 13108이고 요 13108에 1% 곱한 게 100원 곱하기 1.07을 4승이죠. 거기에 총 5개 연도로 구성되니까 5년 곱해주시면 655원. 그죠? 그리고 연간 퇴직급여 배부금액은 655원 나누기 5년에서 131원이다 라고 나왔는데 자, 다시 칠판. 자, 그러면 얘 전부 합계액이 655원이다 라는 거죠. 그죠? 655원. 자, 그럼 요 655원은 뭐예요? 종업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연도 근무 용역을 제공한 결과로 X5년 말에 수령해 가야 될 퇴직급여 총액을 말하는 거지. 얘를 나누기 5년 하면 131원 나와요. 131원.
자, 그러면 이때 이 131원은 각각 언제 가득되는 거죠? 131원은 각각 근로를 제공할 때부터 가득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X년도 근로 제공할 때 100원만큼 퇴직급여에 대한 관리가 가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1.07, 1.07, 1.07, 1.07 해서 1.07에 4승을 곱해서 X 5년 말에 왔을 때 131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자, 그리고 X 2년 말에 연봉 얼마 지급하죠? 종업원에게 100원 곱하기 제가 자꾸 헷갈린데 만원 곱하기 1.07만큼 지급하죠. 그러면 만원 곱하기 1.07 1% 하면 100원 곱하기 1.07이죠. 요만큼의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것이고 얘는 또 미래로 밀어버리면 131원이 된다는 거지. 얘도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거는 131원이 발생할 거니까 자, X 5년 말에 오면 각 연도별로 제공했던 근무 용역에 대해서 X 5년 말에 지급할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발생시킨 금액이 각각 매연도에 발생한 게 131원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요거를 이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X1년도에는 자, (100원의) 퇴직급여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퇴직급여 부채, 그냥 부채라고 할게요. 부채 100원이 발생한 거지. 기업 입장에서. 자, X 2년 말에 오면요. 요 퇴직급여에 대해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00원 곱하기 131의 4승이 1.07의 4승이 1.07의 4승이 100원. 요거 맞는데 잠시만. 죄송해요. 자, 얘는 맞게 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줄 알고 놀래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잠깐 멈췄는데, 자, 보시면 얘는 1.07로 미래가치 해준 거죠. 얘는 미래가치 할 때 임금 상승률 1.07을 이용해서 미래가치로 밀어준 것이고, 여기는 4승, 3승, 2승, 1승. 자, 근데 할인율은 얼마예요? 10%죠. 지금 문제에서 임금 상승률은 7% 세 번째 줄에 있고요. 얘 이번에 7%. 그리고 또 세 번째 줄 오른쪽에 가보시면 연간 할인율은 10%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요 131원을 요 시점의 현재 가치로 만들려면 1.07의 4승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1.1의 4승으로 나눠줘야 되지. 할인율이 1.1이니까. 죄송해요. 그래서 여기가 89원 되죠. 퇴직급여가 131 나누기 1.1의 4승에서 89원 됩니다. 그리고 부채가 89원만큼 생기죠. 그리고 X 2년 말에 가면, 자, 요 89원은 결과적으로 X 5년 말이 되면 131원이 돼야 돼요. 10%씩 상승해서. 그러면 이자 비용으로서 얼마가 생기냐면 89원 곱하기 10% 해주시면 뭐 반올림하면 9원이 생겨요. 9원만큼 이자 비용 발생하고, 그리고 부채가 퇴직급여 지급할 의무에 해당하는 부채가 9원만큼 늘어나는 거지. 그리고 자, X 2년도분 퇴직급여가 근로 제공의 결과로 추가로 발생하죠. 얼마예요? 131원 나누기 1.1에 3승 해주시면 되는데 그 금액이 98원 되죠. 그러면서 부채가 98원 늘어나죠. 자, 이때 제가 수정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얘가 9원이 이자 비용 성격이잖아요. 근데 계정 과목은
이자 비용이라고 회계 처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퇴직급여라고 해줍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기간 경과분에 의해서 퇴직급여 부채가 9원만큼 증가하면 걔를 성격은 이자 비용이지만 퇴직급여라고 회계 처리해줘요. 그럼 X2년도의 퇴직급여는 107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3년도 가봅시다. X3년도 말에는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부채가 얼마 있죠? 잘 보시면 X1년도분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 98원 그리고 X2년도에 발생한 거 98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98원 곱하기 2년 하면 196원이죠. 부채 196원 있었는데 이 196원에 대해서도 이제 이자 비용 인식해줘야겠죠. 196원 곱하기 10% 해주시면 19.6 나오는데 반올림해서 20원이라고 할게요. 이자 비용 성격이지만 퇴직급여라고 회계 처리한다고 했죠. 그리고 얘도 부채를 그만큼 증가시키죠. 그리고 나서 X3년 말 근로제공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또 퇴직급여가 증가하죠? 89원 곱하기 1.1에 제곱해 주시면 되겠죠. 1.1에 제곱해 주시면 108원. 그리고 그만큼 부채가 또 증가하는 거죠. 자, 이런 게 예측 단위 적립 방식인데 여기서 예측 단위라는 게 뭐예요? 요 131원을 예측 단위라고 하는 겁니다. 만기에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을 근로 예상 연수로 나누면 그게 매년 적립되어야 할 금액의 미래 가치에 해당하는 예측 단위가 되는 거야. 이 예측 단위를 10% 할인율로 현재 가치 할인해서 이렇게 인식해주고 기간에 걸쳐서 이자 비용 인식해주고 그 다음 연도 퇴직급여 인식해주고 이런 회계처리를 반복하게 되면 자, 매 연도 말 퇴직급여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어떻게 돼요? 매 연도 말 퇴직급여 부채로 계상된 금액은 131원 나누기 1.1에 뭐 n승 되겠죠. 곱하기 기존에 지나온 연수 X3년 말이니까 지금 131원 나누기 1.1의 제곱 1.1의 제곱 곱하기 3년 요 금액이 되겠지. 돼요? 1.1의 제곱 맞나? 맞죠? 이해돼? 요 금액이 요 부채 금액 전체 합한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런 거를 우리가 예측 단위 적립 방식이라고 하는데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얘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 논리적인 얘기요.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얘 2번은 참고. 자, 그래서 13-7쪽 와보시면 자, 회계처를 제가 해드린 거 적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기초 확정급여 채무는 과거 연도에 기속되는 퇴직급여의 현재 가치이며 단기 근무 원가는 당해 연도에 기속되는 퇴직급여의 현재 가치. 요거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필기합시다. 박스 왼쪽에 X1년도 말. X1년도 말에 단기 근무 원가 인식할 때 차변의 퇴직급여 89원, 대변의 확정급여 채무 89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X2년도 말에 가서 이 확정급여 채무에 대해서 이자 비용 인식해 줘야 되는데 89원 곱하기 10% 해주시면 퇴직급여 9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죠. 성격은 이자 비용이지만 계정 과목은 퇴직급여 쓰는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X2년도 말은요. 역시 X2년도 말이요. 바로 앞에 회계 처리도 X2년도 말인데 요 이자 비용 인식하는 거는 X1년도 말까지 인식했던 퇴직급여 부채 누계액을 기간 경과분에 따라 이자 비용 인식하면서 그만큼 증가시켜 준 거고 자, X2년도 말에 추가적인 근로 용역에 대한 단기 근무원가 인식해 줘야 되죠. 차변의 퇴직급여 98원. 요 98원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89원 더하기 9원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98원 곱하기 2년만큼의 퇴직급여가 쌓여 있는 거죠. X3년도에는 뭐 똑같이 이자 비용 인식하고 추가적인 단기 근무 원가 인식하는 그런 회계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부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과로 2번 가보시면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사회적립자산의 출현 및 이자 수익의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립자산 출현이 뭐예요? 외부 운용기관에다가 현금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현금이 줄어들 것이고 사회적립자산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이때 사회적립자산은 뭐라고요?
확정급여 채무 차감 계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밑에 세 줄 밑줄이요. 기업은 기초 사회적립자산의 장부 금액에 확정급여 채무 계산 시 적용했던 할인율을 곱해서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데 이와 같이 계산한 이자 수익은 실제 발생한 이자 수익이 아니라 기대 수익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립자산의 기대 수익과 실제 수익은 다를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기초 사회적립자산 장부 금액에 할인율을 곱하면 이자 수익이 되는데 얘는 기대 수익이라는 거예요. 기초 사회적립자산 장부 금액에 할인율을 곱해서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데 얘는 실제 수익이 아니라 기대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 수익은 뭐예요? 필기를 하겠습니다. 이 실제 수익이라는 거는 운용기관의 투자 성과 말하는 거죠. 실제 투자 성과. 이 사회적립자산 운용기관들이 사회적립자산 예치를 받으면 그 금액을 뭐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고 이러면서 운용하겠죠. 그래서 해당 연도 말이 됐을 때 실제로 걔를 얼마나 불려놨느냐. 그 금액의 공정가치가 실제 수익이 되는 거예요. 불어난 금액의 실제 금액. 불어난 실제 금액. 자, 그럼 요 불어난 실제로 가치가 증가한 금액, 공정가치가 실제로 증가한 금액과 기초장부 금액의 최초의 할인율 곱한 금액, 얘는 당연하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수익과 기대 수익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 실제 수익과 기대 수익의 차이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해요. 자, 다시 한번 기대 수익은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고요. 실제 수익과 기대 수익의 차이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거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제가 표 그려가지고 설명드릴 거예요. 얘는 처음에 설명할 때는 좀 이제 난해한데, 근데 나중에 이 왁구 문제풀이 틀을 배우고 나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자, 사회적립자산 이자 수익 인식 분계도 밑줄 치시고 일단은 이자 수익 인식하면서 사회적립자산 증가시켜줘야 되는데 이때도 성격은 이자 수익이지만 계정 과목은 퇴직급여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퇴직급여를 대변 쪽에 쓰는 거예요. 급여 비용은 원래 차변 계정인데 이자 수익 발생하면 그만큼 사회적립자산이 증가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종업원에게 제공해줘야 할 급여 제공 의무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지. 그러니까 퇴직급여에서 그만큼 감소시키겠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회계처리 한번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퇴직금의 지급 회계처리 나옵니다. 퇴직금 지급 시점에는 확정급여 채무와 사회적립자산을 상계 제거해주면 되죠. 다음 페이지 방과후 4번의 할인율 가겠습니다. 중요한 얘기 또 나옵니다. 첫 번째 세 줄 밑줄이요. 이거 말문제로도 나오고 계산 문제에서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퇴직급여 채무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 수익률을 참조해서 결정한다.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 수익률. 그러니까 X 1년 말의 퇴직급여 채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X 1년 말의 우량회사채 시장 수익률로 미래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금액을 할인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돼? 네. X 1년 말에 퇴직급여 채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퇴직하는 연도에 지급할 금액, 예상되는 금액 총액을 X 1년 말에 우량회사채 시장 수익률로 할인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런 우량회사채에 대한 거래층의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 시장 수익률을 사용한다. 자, 이 국공채 시장 수익률은 대용치예요. 대용치. 우량회사채에 대한 두터운 거래층이 있는 시장이 없을 때 그럼 우량회사채 시장 수익률에 대한 그 신뢰성이 좀 부족하겠죠. 그럴 때 얘를 쓸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그냥 국공채의 시장 수익률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말문제로 종종 나와요. 자, 얘를 쓴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얘가 없을 때 얘를 쓴다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얘를 쓴다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밑줄 칠게요. 기준서에서는 연차 보고기간 초에 결정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확정급여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과 사회적립자산에 대한 이자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읽으시면 좀 헷갈릴 텐데 여기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 시장 수익률, 보고기간 말 수익률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연차 보고기간 초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 제가 왔고 그리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칠판에 그리는 거를 13-9쪽 예 3번 아래에다가 똑같이 그려보세요. 열을 7개 그릴 겁니다. 지금 그리는 요 문제 풀이 틀로 종업원급여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기초, 그리고 일곱 줄에서 가장 마지막이 기말이에요. 그리고 부채 적으시고요. 자산, 상한, 그 다음에 가로로 쭉 요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들을 채울 건데, 일단 근무, 지급, 불입, 이자, OCI예요. 자, 빨간색으로 쓴 것들은 근무 원가와 이자 원가, 얘네는 퇴직급여 비용으로 계상되는 단기순이익 계정 과목이요. 기타 포괄순이익은 제가 파란색으로 썼습니다. 지금 밑줄 친 부분을 제가 예 3번을 풀고 설명드릴게요. 칠판 계속 비춰주세요. 예 3번 먼저 보시면, 자, X 1년 1월 1일에 설립된 갑회사라고 돼 있죠. X 1년 1월 1일에 설립 밑줄 쳐주시고, X 1년 초 잔액은 0이라고 필기해두세요. X 1년 초 잔액은 0원. 자, X 1년 초 잔액은 모든 잔액이 0원이었어요. 그때 설립되면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이 생긴 겁니다. 그 전엔 모든 잔액이 0이었고, X1년에 확정급여 제도를 도입했고, X1년도 확정급여 채무 계산 시 적용할 할인율은 연 10%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자율 있죠? 요 위에다가 10% 적는 겁니다. 10%. X1년 이후 보험 수리적 과정에 변동은 없고, 다음은 연도별 관련 자료이다 라고 돼 있는데, X1년도 단기근무 원가는 9만 원이래요. 자, X1년 초에 기초잔액 없었죠? 기초잔액 없었고, X1년도 단기 근무 원가가 9만 원이에요. 그러면 근무로 인해서 회계 처리 어떻게 됐죠? 단기 근무 원가 인식하는 회계 처리가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확정급여 부채였죠. 그러면 근무 원가 인식하면서 부채가 그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표시해 줍시다. 부채는 마이너스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X1년 말에 사회적립자산의 88,000원을 현금으로 출연했어요. 출연했다라는 거는 납부, 지급했다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88,000원. 지급이 아니고 불입에 적어야지. 납부, 불입했다라는 얘기죠. 88,000원. 지급은 퇴직급여 지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거래가 없습니다. X1년 말에 단기근무원가 9만 원 인식했고, X1년 말에 불입했으니까 뭐 이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는 문제 과정이 굉장히 간단해서 기대 수익과 실제 수익 차이 같은 거 없고 보험 수리적 과정도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요것만 반영해서 기말 잔액이 반영돼요. 그럼 기말은 부채 9만 원과 자산 88,000원 이렇게밖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순액은 마이너스 2,000원이죠. 자, 여기 모든 회계 처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얘 보시면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확정급여 부채, 비용 인식하면서 확정급여 부채 인식한 거죠. 불입은 뭐예요? 대변에 현금 88,000원, 차변에 사회적립자산 88,000원인 겁니다. 그러고 나면 기말에 사회적립자산은 88,000원, 확정급여 부채는 마이너스 9만 원. 확정급여 채무 그리고 확정급여 부채 이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용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부채 9만 원, 자산 88,000원, 그리고 순부채 2,0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요구사항가 봐요. 요구사항은 없구나. 회계처리 보시면 13-10쪽 가보세요. X년도에 갑회사가 해야 할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에 퇴직급여 9만 원, 대변에 확정급여 채무 9만 원. 그리고 사회적립자산에 출연하는 시점에 사회적립자산 88,000원 차변, 대변에 현금 88,000원. 얘 보고 그대로 파악할 수 있죠. 그렇게 한 결과 기말에는
부채 9만 원, 자산 8만 8천 원, 그래서 순부채 2천 원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X 1년 거는 했으니까 X 2년 거 해볼게요. X 2년이 이제 자료가 좀 많죠. 자, X 1년도 말에 단기근무 원가가 발생한 게 9만 원이었죠. 그래서 X 1년도 말 부채 잔액은 9만 원이었습니다. 부채는 마이너스 표시. 자산은 8만 8천 원이었어요. X 1년 말에 불입해서. 그래서 순부채가 2천 원이었죠. 자, 이제 13-9 쪽에 회색 박스에 3번 회색 박스 X 2년 자료 봅시다. 단기근무 원가가 9만 5천 원이요. 그러면 회계처리 어떻게 되죠? 차변에 단기근무 원가 9만 5천 원, 대변에 확정급여 부채 9만 5천 원. 그럼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9만 5천 원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X 2년 말에 퇴직 종업원에게 2천 원의 현금이 사회 적립자산에서 지급됐대요. 그러면 지급은 지급으로 인해서 부채와 자산이 상쇄되는 거죠. 부채 줄여줘야 되니까 부채는 마이너스를 표시했죠. 플러스 2천 원. 자산 줄여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천 원. 자, 그럼 이거 회계처리 요거 보고 상상할 수 있죠. 대변에 사회적립자산 2천 원, 차변에 확정급여 채무 2천 원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거래 X 2년 말에 사회적립자산에 7만 원을 현금으로 출연했다. 요게 출연이에요. 불입이 7만 원. 그리고 X 2년 말 현재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동일하다.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동일하면 얘는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재측정손이 발생하지 않은 거고 요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자 손익을 인식할 건데 13-9 쪽에 그 위에 네 번째 줄부터 할인율이 있었죠. 양구라 4번 할인율에서 밑줄 친 거 네 번째 줄부터 밑줄 친 거 봅시다. 13-9 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이죠. 연차 보고기간 초에 결정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확정급여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과 사회적립자산에 대한 이자 수익을 인식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지금 확정급여 채무 계산 시 적용한 할인율은 얘 3번에서 10%라고 문제 가정해 줬죠. 이게 뭐예요? 미래 지급할 퇴직급여 예상액을 X 1년 말 현재 가치 9만 원으로 할인한 게 1.1로 계속 할인해서 얘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야. 그럼 요 9만 원을 만들어낼 때 10% 할인율을 적용했으니까 얘를 생각해서 이자 비용을 인식하게 되면 9만 원에 10% 이자율 적용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 9천 원. 비용이니까 차변에 퇴직급여 9천 원, 대변에 확정급여 채무 9천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얘도 동일한 할인율 적용한다 그랬죠. 10% 곱해 주시면 8만 8천 원에서 10%면 8,800원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차변에 사회적립자산 8,800원, 대변에 이자 수익 아니죠. 퇴직급여 8,800원이에요.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는 것이고, 저때 보시면 자, 얘를 우리가 기대 수익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요만큼이 기대 수익입니다. 그리고 이만큼이 실제 수익이요. 용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요만큼은 뭐예요? 기대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기준세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기대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 필기 이대로 잘 해주세요. 숫자까지 넣어가면서 필기하세요. X2년 거 기준으로 적겠습니다. X2 기초, X2 기말 해놓고 숫자까지 다 필기해 주시고, 자, 그래서 할인율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자, 13-9 쪽 위에 세 줄 다시 한번 읽고 저를 보세요. 시간을 한 5초 정도 드릴게요. 보고 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 시장 수익률을 사용해서 미래 CF 할인해서 퇴직급여 요 9만 원을 X 1년 말에 계산했던 거죠. 이 보고 기간 말 할인율이라는 것은 의미는 X 1년 말 시점에 잔액을 계산할 때 X 1년 말의 할인율을 사용해서 미래 현금으로 할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요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 계산할 때는 요금액 계산할 때 적용됐던 그 할인율을 가지고
얘네를 계산해 줘야 되니까 X2년 입장에서 요 10%는 기초 이자율, 기초 할인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13-9 쪽 위에서부터 5번째 줄까지 있는 기초 할인율과 기말 할인율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가로로 쭉 더해봐요. 확정급여 부채 기초 잔액이 이렇게 있었고 근무, 지급, 불입, 이자,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각각 요만큼씩 변동이 되었으니까 얘네들을 가로로 쭉 더해주시면 기말 잔액 얼마 돼요? 19만 2천 원 됩니다. 그쵸? 그리고 자산도 가로로 쭉 더해주시면 16만 4,800원 돼요. 16만 4,800원. 그럼 부채 순액은 얼마예요? 27200 마이너스 금액. 자, 그러면 일단 표를 좀 채워볼게요. 근무로 인해서 자산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95,000원. 지급으로 인해서는 자산과 부채가 동일하게 상기가 되기 때문에 순부채에는 변동이 없고요. 불입은 자산에만 영향을 미쳐요. 회계처리 자체가 대변의 현금, 차변의 사회적립자산이니까 불입으로 인해서 부채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7만 원이죠. 순부채에다가. 이자로 인해서는 부채와 자산이 둘 다 변동하고 요 순액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00원이죠. 기타 포괄 손익 발생한 거 없고요. 그러면 자, 맨 아래쪽에 있는 거 마이너스 2,000원에 마이너스 95,000원 플러스 7만원 마이너스 200원 해봐요. 마이너스 27200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제가 의미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퇴직급여로 인한 확정급여 제도로 인한 단기손익 효과를 물어본다. 빨간색으로 쓴 단기손익 계정들 합계액 답해 주시면 됩니다. 95,200원의 비용. 알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단기 퇴직급여로 계상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 95,200원의 비용이다. 퇴직급여다. 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할 금액 얼마냐고 물어본다. 얘를 답해 주시면 되고요. 잔액이 발생액이 없죠. 단계에.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순확정급여 부채를 물어본다면 그 순확정급여 부채는 27200이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표로 요 챕터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확정급여 채무 모든 문제가 풀려요. 잘 적어 놓으시고. 자, 요 표 그려드렸으니까 13-10쪽의 회계처리는 표랑 맞춰가면서 한번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밑줄 좀 치고 가겠습니다. 13-9 쪽 다시 오셔가지고 자, 따라서 1차 연도 말에 결정한 할인율은 2차 연도의 이자 비용 및 이자 수익을 인식할 때 적용한다. 또 2차 연도 말에 우량회사채 시장 수익률을 첨부해서 할인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된 할인율은 3차 연도의 이자 수익 및 이자 비용 및 이자 수익을 인식할 때 적용한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줄 추가로 밑줄입니다. 확정급여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과 사회적립자산의 이자 수익을 측정할 때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그 이유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소위 순이자 접근법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이자 쪽에 10%라고 적어놓고 얘는 기초잔액의 10%, 얘는 기초잔액 또 88,000원의 10% 곱한 금액이죠. 둘 다 퇴직급여에 반영하는 계정 과목이잖아요. 퇴직급여 계정에 반영되는 단기손익이니까 자, 요 200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이자 금액이라고 합니다. 순이자 비용. 혹은 얘가 플러스로 나면 순이자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퇴직급여로 계상할 비용 물어보면 95,200원. 순이자 비용을 물어보면 200원. 단기근무원가 물어보면 95,000원.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요 표 안에서 모든 게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13-11쪽 가봐요. 해설 마지막에 보시면 자, 재무상태표에는 사회적립자산 164800과 확정급여 채무 192000의 순액 272002, 27200이 순확정급여 부채로 표시된다. 여기 밑줄 쳐주시고요. 즉 아래쪽에 확정급여 채무의 재측정 요소 밑줄 치고 여기 전부 다 밑줄입니다. 전수란
이에 3회사는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서 확정급여 채무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 기말 확정급여 채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험 수리적 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보험 수리적 과정은 인구 통계적 과정과 재무적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이 각각이 뭐가 있는지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인구 통계학적 과정은 뭐 기대 수명이나 아니면 중간에 아파서 퇴직하게 될 확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적 과정 얘는 여기 보시면 할인율, 급여 수준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급여 인상률 같은 거. 근데 얘네들을 명백하게 알고 가실 필요 없어요. 얘는 보험 계리사들이 계산하는 거라서 뭐 회계에서 얘까지 관심을 가지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단기 중에 보험 수리적 과정의 변동과 경험 조정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서 기말 확정급여 채무를 결정해야 한다. 그 결과 아래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확정급여 채무의 기초장부 금액에 이자 비용을 가산하고 퇴직금 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이 보험 수리적 과정의 변동과 경험 조정을 반영해서 결정한 기말 확정급여 채무액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다 밑줄이에요. 재측정 요소 중에 하나이다까지. 자, 그러면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수식을 설명드릴 건데 기초 확정급여 채무에 근무원가하고 이자 비용 더하고 퇴직금 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이 표에서 보입니다. 기초 확정급여 채무에 근무원가 이자 비용 더하고 퇴직금 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이 표에서 보면 어느 금액이냐? 기초 확정급여 채무에 근무원가 더하고 이자 비용 더하고 퇴직금 지급액 차감한 잔액 여기까지 더한 금액이요. 가로에서 기타 포괄손익 인식 전까지 가로로 더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말 확정급여 채무는 얘죠. 얘랑 여기까지 계산한 가로 합계액이랑 차이가 있다면 걔를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라는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줄 또 밑줄 쳤죠. 회사가 인식할 확정급여 채무는 위의 식의 우변 금액 그게 뭐죠? 29만 2천 원. 그죠? 기말 금액과 같아야 하므로 좌변과 우변의 차이. 좌변은 뭐예요? 여기까지 합계액. 이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 대차 차익을 보험 수리적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칭이 하나 더 나옵니다. 얘를 우리가 보험 수리적 손익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들 있죠.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들을 묶어서 전부 다 재측정 손익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 박스 안에 회계 처리 보시면 보험 수리적 손실을 인식하면 자, 차변에 보험 수리 손실이라고 나오죠. 기타 포괄 손익입니다. 기타 포괄 손실 인식하면서 대변의 확정급여 채무 증가시켜주는 거고요. 보험 수리적 이익이 발생하면 기타 포괄 이익 발생하면서 확정급여 채무 감소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풀이 틀 가지고 비춰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얘가 기말 잔액이 19만 2천 원이 아니라 19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 얼마가 와야겠어요? 여기까지 더했을 때 마이너스 19만 2천 원이니까 마이너스 2천 원 마이너스 19만 2천 원이니까 여기 플러스 2천 원이 와야 여기 마이너스 19만 2천 원이 되겠죠. 플러스 2천 원이면 보험 수리적 이익이지. 그럼 회계 처리가 대변에 기타 포괄 손익 2천 원, 차변에 확정급여 채무 2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19만 2천 원을 19만 원으로 줄여줘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뭐 얘가 19만 4천 원이라면 차변에 보험 수리적 손실 2천 원, 대변에 확정급여 채무 2천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것이고 그렇죠. 자, 그리고 양보로 3번으로 갑시다. 사회 적립자산의 재측정 요소라고 나옵니다. 얘는 오른쪽에다가 기대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라고 필기를 해둡시다. 그리고 3-11쪽에 양보로 이번 확정급여 채무의 재측정 요소 제목 오른쪽에 필기 안 했죠? 거기도 여기도 보험 수리적 손익이다라고 필기를 하고 갑시다. 보험 수리적 손익 명칭이요.
확정급여 채무의 재측정 요소,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을 보험수리적 손익이라고 하고, 사회적립자산의 재측정 요소, 얘를 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의 차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아시겠죠? 자, 얘는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밑줄이에요. 두 번째 문단 여기 전부 다 밑줄. 그리고 계속 밑줄 치시고 이어서 파란색 박스하고 그 다음 문단까지 이렇게 밑줄 치시고 그 다음 두 줄 보험 수리적 손익까지 밑줄 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같이 볼게요. 처음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얘 3에서는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서 뭐 사회적립자산의 기말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와 동일하다라고 가정했는데 이때 기말 장부 금액이 뭐예요? 칠판 비춰주시면 기말 장부 금액은 여기까지 더한 금액을 말하는 거죠. 88,000원 빼기 2,000원 더하기 7만원 더하기 8,800원 한 요 기말 장부 금액. 기타 포괄 손익 인식 전 기말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이는 실제 수익과 기대 수익이 동일할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뭐 줄줄줄줄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13-13쪽에 맨 위에 세 번째 줄 거기 파란색 박스 보시면 기초 공정가치의 이자 수익 더하고 단기 사회적립자산 출연금 더하고 퇴직금 지급액 차감한 잔액이 얼마예요? 자, 요 88,000원이 엑셀 연말 공정가치겠지. 기초 공정가치죠. 여기다가 이자 수익 8,800원 더하고 단기 출연금 7만원 더하고 그리고 퇴직금 지급액 2,000원 차감한 금액이 여기까지 합계액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타 포괄 손익 인식하기 전까지 여기까지 합계액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금액이 기말 공정가치와 다르면 자, 얘를 명칭에 나왔죠. 얘는 공정가치라고 합니다.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 와 다르면 그 차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명칭을 좀 써드릴게요. 얘는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라고 표현해요. 얘는 웹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치라고 표현하고 얘는 사회적립자산 운용기관에서 예치하고 있는 거기 예치하고 있는 그 자산들의 실제 공정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식과 채권의 공정가치. 그래서 얘는 현재가치, 얘는 공정가치.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명칭들 잘 알고 계셔야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13쪽에 그 밑줄 친데 가장 마지막에 가보시면 재측정 요소는 사회적립자산과 확정급여 채무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는데 기준서에서는 확정급여 채무에서 발생하는 재측정 요소를 보험수리적 손익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있죠. 그죠? 그게 요 마지막 내용이고요. 자, 요 박스 밑줄입니다. 전부 다 밑줄 쳐놓고 보고 가시고 사회적립자산 재측정 요소도 기타 포괄 이익이 발생하면 차변의 사회적립자산 그러니까 사회적립자산 증가시켜주면 될 것이고 기타 포괄 손실이 발생하면 사회적립자산 감소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개처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 아래쪽에 뭐 퇴직급여의 계산 과정 나와 있는데 이 퇴직급여는 단기손익 말하는 거예요. 단기손익. 단기손익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단기근무원가 그리고 확정급여 채무 이자 비용 사회적립자산의 이자 수익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여기 다 볼 건데 칠판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퇴직급여는 보세요. 단기근무원가 얘죠. 95,000원. 얘랑 확정급여 채무의 이자 비용 얘죠. 얘랑 사회적립자산 이자 비용, 이자 수익 8,800원 얘랑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순확정급여 부채의 계산 과정은 확정급여 채무 192,000원에서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64,800원을 차감한 요 27,200원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란 표현했고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란 표현했죠. 자, 그 아래 보시면 기타 포괄 손익은 뭐로 구성된다고요? 보험수리적 손익과 얘는 따로 명칭이 없으니까 재측정 손익 또는 기대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라고 명칭을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이해가 되냐고 계속 묻고 있는데 사실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 틀만 있으면 다 풀려. 아시겠죠? 자, 봐요. 얘 4번으로 갑시다. 얘 4번. 얘 3의 자료를 추가로 반영하였다. 얘 3의 자료를 추가로
추가한다라는 얘기요. X1년 초에 설립된 갑회사는 X1년 말에 확정급여 제도를 도입했고 X1년도 확정급여 채무 계산 시 적용한 할인율은 10%. 그러니까 X1년 말 시점에 확정급여 채무 현재 가치 할인하기 위한 할인율이 10%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X2년도에 요 표를 그린다라고 하면 이자 수익 계산할 때 10% 계산해 10% 적용해서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계산해라. 여기가 10%다. 그런 의미지.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계산할 때 10% 적용해라. 그런 의미고. 자, X1년제로 보세요. 확정급여 채무 장부 금액이 X1년 말에 9만 원. 자산은 88,000원. 이렇게 있었죠. 그죠? X2년 보세요. X2년제로 단기 근무 원가가 12만 5천 원이요. 여기가 이제 12만 5천 원. 그죠? 단기 근무 원가로 인해서 자산 변동하지 않습니다. X년 말에 퇴직 종업원에게 2,000원의 현금이 사회 적립자산에서 지급됐대요. 자산과 부채 상계 제거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적어줍니다. X년 말에 사회 적립자산에 7만 원을 현금으로 출연했대요. 불이백 7만 원이죠. 불이익으로 인해서 부채는 변동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X년 말 현재 사회 적립자산의 공정가치 요거 말하는 거지. 17만 원. 확정급여 채무, 할인율을 제외한 보험 수리적 가정의 변동을 반영한 그런 X2년 말 확정급여 채무는 23만 원. 요게 23만 원이라는 얘기죠. 할인율은 계속 10%고요. 그래서 할인율을 제외한 나머지 변동을 반영해서 현재 가치가 23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자, 이자율 10% 적용하니까 얘에다가 10% 적용해주면 이자 비용 9,000원 나오고요. 88,000원에 10% 적용해주시면 이자 수익 8,800원 나오죠. 여기까지 다 더하면 얼마예요? 계산해볼래요? 한번 계산기 두들겨볼래요? 마이너스 9만원, 마이너스 12만 5천원, 플러스 2천원, 마이너스 9천원 해보시면 얼마의 금액이 나올 거예요? 자, 그 금액을 마이너스 23만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만큼 변동이 추가로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8천원이 돼야 되지. 자, 그 다음에 88,000원 빼기 2,000원 더하기 7만원 더하기 8,800원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얼마가 또 나올 겁니다. 나왔어요? 그 금액을 17만 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를 추가로 변동시켜줘야 되죠? 플러스 5,200원씩. 자, 이렇게 하면 다 구한 거예요. 자, 아래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기초 순 확정급여 부채. 얘는 마이너스 2,000원이었고 순부채 2,000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단기의 근무원가 12만 5천원. 지급으로 인해서 변동 없고요. 불이익으로 인해서 7만원. 순부채가 감소했다라는 거고 이자 원가 효과로 인해서 순부채는 200원만큼 증가했고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해서 순부채는 2,800원만큼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가로로 쭉 더면 마이너스 2,000원, 마이너스 12만 5천원, 플러스 7만원, 마이너스 200원, 마이너스 2,800원 해주시면 6만원 나와요. 마이너스 6만원. 자, 23만원 빼기 7만원 하면 6만원이죠. 그래서 기말순 확정급여 부채는 6만원. 자,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X년도 퇴직급여 금액은 얼마냐? 12만 5천원 더하기 200원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X년도의 기타 포괄 손익 효과 얼마냐? 마이너스 2,800원. X년도의 보험 수리적 손익 얼마냐? 마이너스 8,000원. X년도의 실제 수익과 기대 수익의 차이 얼마냐? 5,200원. 기말 순확정급여 부채 얼마냐? 6만원. X2년도에 단기금원가 얼마냐? 12만 5천원. X년도에 순이자 비용 마이너스 200원.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보고 회계 처리도 가능해요. 자, 근무원가.
차변에 12만 5천 원 비용 인식하면서 대변의 확정급여 부채 12만 5천 원 증가시켰죠. 13-14쪽 아래에 회계처리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자, 퇴직금 지급. 부채 줄이니까 차변의 부채 2천 원, 대변의 자산 동일하게 2천 원 감소시켜줘야 되죠. 자, 출연할 때 현금 대변에 7만 원, 차변에 사회 적립자산 7만 원이죠. 표를 보고 회계처리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이자 비용 먼저 할게요. 이자 비용은 이자 수익 먼저 나왔네. 이자 수익은 아니다. 이자 비용 먼저 나왔죠. 이자 비용은 차변에 9천 원, 그리고 대변에 확정급여 채무 9천 원. 이자 수익은 대변에 이자 수익 8,800원, 차변에 사회 적립자산 8,800원 이렇게 되죠. 그리고 13-15쪽 위에 두 개 분개 보시면 사회 적립자산의 재측정 요소 플러스 5,200원 인식하면서 차변에 사회 적립자산 증가시켜줬고, 확정급여 채무의 재측정 요소 보험 수리적 손실 차변에 8,000원 인식하면서 확정급여 채무 8,000원 증가시켰죠. 그죠? 회계처리도 뽑아낼 수 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모든 내용이 여기 표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 그리면 내용 몰라도 풀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갑시다. 13-16쪽이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요 자산인식 상한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데 밑줄 치고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 줄이요.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확정급여 채무보다 더 많은 상황, 즉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순확정급여 부채 대신 순확정급여 자산이 표시될 것이다 까지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순확정급여 자산을 표시하되 자산인식 상한까지만 표시한다. 그리고 여기 구체적인 회계처리 있죠? 이거 제가 적어드릴게요. 자, 얘는 자산인식 상한이라는 건 뭐냐면 순확정급여 부채만 지금 나왔잖아요. 순확정급여 자산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확정급여 채무보다 사회적립자산이 더 크면. 근데 걔는 상한을 두고 거기까지만 자산으로 인식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사회적립자산을 감소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립자산 줄여주면서 줄어드는 금액은 이 XXX 금액은 순자산이 자산인식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이요. 이만큼 줄여주면서 뭐로 인식하냐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회계처리야. 이거. 자, 그래서 제가 사례 가지고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금액. 칠판 비춰주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부채 6만 원이죠. 근데 사회 적립자산이 24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공정가치가. 그러면 17만 원에서 7만 원 더 늘어났죠. 얘가 75,200원 돼야겠죠. 75,200원에서 2,800원 빼주시면 72,400원이 여기 되겠지. 자, 원래는 이렇게 순자산 만원이 이렇게 계산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자산인식 상한이 만원이 아니라 6천원까지다 라고 하면, 자, 얘를 6천원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4천원만큼 마이너스 금액으로서 존재해야 되죠. 이 변동액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얘는 68,400원 되나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자산인식 상한이라는 건 요거예요. 자, 부채보다 자산이 더 큰데 10,000원 더 크죠? 근데 10,000원 전체 다 자산으로 보지 않고 왜 보지 않는지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에서 줄 겁니다. 그냥 자산인식 상한이 얼마다라고 줄 거니까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000원 중에서 자산인식 상한이 6,000원이다. 6,000원이다. 라고 하면 요 자산인식 상한 효과라는 것은 10,000원이 6,000원을 초과하는 4,000원만큼 마이너스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자산을 4,000원 감소시키면서 기타 포괄 손실을 4,000원 인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뭐 단기 손익이나 기타 포괄 손익이나 기말 순자산이나 이런 거 다 답할 수 있죠. 요 표 가지고 전부 다 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주식 기준 보상 갈게요.